자, 수업 봅시다. 교재는 여러분 새로 나온 칠판 노무사 경영학이고요. 객관식 경영학이고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10회입니다. 시간은 12시 반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수업이 없다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문제가 40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문제 수만 늘면 되는데, 난이도는 왜 올라간 거야? 예. 그래서 작년에 경영학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과락이 대박.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무관리 이런 것도 좀 어려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1차에 투입을 좀 많이 해야 돼. 예. 그래서 1차를 아시죠? 1차 떨어지면 2차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하면서 경영학은 다 사실 인사하고 경주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기초 과목이니까 미리 한다고 생각하고 좀 약간 과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노무사가 또 공부 습관이 안 잡히면 2차 가서 안 돼요. 그래서 1차가 약간 2차의 축소판 같이 보통 한 1차 공부 한 4, 5개월 하지 않나? 옛날엔 쉬울 때는 한 2달만 죽도록 시금을 전폐하고 한 2달만 그러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도 아예 한 2달 정도 해가지고 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 3, 4달, 4달, 5달 이렇게 해보면서 한번 빡세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맞다 싶으면 이제 계속 공부하셔도 되고 이거가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계속 동기부여돼 있어서 꼭 하실 분들은 요거 하시면서 또 공부 습관 같은 거 잡고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1차를 좀 빡세게 하시는 게 좋아요. 1차를 빡세게 하는 거는 어차피 2차 합격인데 1차 빡세게 하는 거는 그건 미친 짓 그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에 한 1500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거를 홀수번, 짝수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진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1장은 이미 한번 다 푼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네. 28페이지. 이게 경영 일반 맨 처음에 이제 효율성, 효과성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래도 제가 요번에는 주제별로 문제를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닌데 갑자기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생뚱맞게 있더라.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분류가 좀 그런데 이해하세요, 그런 거는. 네. 몇 개 있어. 네. 1번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과성은 자원의 사용 정도를,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다. 반대죠. 효과성이 효과성이 목표의 달성 여부고 효율성이 자원의 활용도야.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은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목표를 달성했어. 그러면 일을 효과적으로 한 거, 달성 못한 비효과적으로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원을 겁나 많이 썼어요. 그러면 왜 이러지? 효율성이 낮은 거지. 네. 그 다음에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doing things right 혹은 do things right라고 하는 일을 right가 올바르게 아니면 적절하게 하고 이런 거니까 효율성이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은 doing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옳은 일을. 네. 그래서 그거 오른쪽에 보면 문제 한번 더 나옵니다. 성공적인 조직이라면 효율성, 효과성 둘 다 높아야지. 그렇죠? 목표도 달성하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수단으로 투입은 최소로 하고 산출은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경주에도 이거 나오는데 기업의 효과성 평가 겁나 어려운 작업이거든. 시선에 따라서 연락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목표 달성인데 목표를 효율성 목표로 세우면 되잖아. 효율성 목표로 세우면 효율성도 달성하고 효과성도 달성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위한 좀 수단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은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내는 거고, 효과성은 뭐예요? 목표의 최대한 달성을 지향한다. 그렇죠? 네. 2번은 이제 경영 마인드는 어느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경영 마인드는 일단 고객 중심. 그렇죠?
뭐 고객 만족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경쟁 우위 마인드 이게 세 개를 포함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제주대에 있는 교수님 쓰신 책인가 하여튼 그래.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경영학 원론 강의할 때 어디 다른 대학에서 경영학 원론 강의할 때 썼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 마인드는 고객에 제공되는 일체 물리적 심리적 행동이 최상의 고객 만족을 가져다주는 걸 추구한다. 그렇죠. 이게 마케팅에서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저 마케팅 철학 변천사 기억나세요? 생산, 제품, 그 다음에 판매,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이 그 네 번째에 있는 마케팅이 이제 이 고객 만족을 중요시하지. 가치 극대화 마인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산출이 발생하도록 추구한다. 그렇죠? 경쟁 우위 마인드는 이건 이제 경쟁 우위 중요한 거야. competitive advantage. 나 축구 좀 해. 이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하장 경쟁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술력이나 경영 능력 갖추는 걸 중요시하고 경영 마인드는 형평성과 일관성 추구하는 게 뭐야?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해. 형평성, 일관성은 행정 마인드, 행정 마인드. 여러분 이제 행정학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고 경영학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거든요. 이제 행정학에는 뭔가 약간 가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들어가지만 경영학은 이게 돈의 문제가 들어가죠. 네. 3번 효율성 옳지 않은 것은 투입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 그렇죠? 네, 조직 목표의 달성 정도와 관련 그건 효과성이잖아. 그렇죠? 2번이 틀렸고 자원의 낭비 없이 일을 올바르게 doing things right. 일을 뭐 적절하게 옳게 하는 거고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얻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죠? 효율성이 높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네. 효율성은 높은데 목표는 달성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과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효율성이죠. 5번이죠. 네. 그 다음 밑에 5번의 경영자의 분류 보겠어요. 저기 촬영자님 여기 저 강의실에 히터 한 개만 꺼주세요. 2개 켜져 있는데 한 개는 꺼주세요. 네. 전문 경영자와 소유 경영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 경영자는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요? 왜? 소유 경영자가 보통 있는 회사는 회사가 좀 작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으니까 여러분 뭐 저기 승용차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막 칼치기 막 차선 막 할 수 있잖아. 근데 막 20m짜리 탱크롤 이런 것들은 막 칼치기 돼요? 안 되지. 막 차선 바꾸려면 엄청 넓은 공간 필요하니까 차선도 못 바꾸고 막 그냥 계속 가고 그러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소유 경영자는 어쨌든 작은 기업은 대부분 소유 경영자이기 때문에 좀 이게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장점도 있고 자기 회사니까 뭐 지 맘대로도 막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강력한 리더십 발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문 경영자에 비해 소유 경영자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전문 경영자가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 경영자는 대부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 뭔가 보여줘야 그 다음번에도 또 경영자 지위를 또 이제 주주총회에서 너 해?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이익에 집착을 하죠. 소유 경영자는 여러분이 자기 회사라면 어떻게 해? 장기적으로 돈 많이 벌려고 하지. 약간 단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거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전문 경영자가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그렇죠. 왜요? 주주는 주식 갖고 있고 배당 받기를 원하고 전문 경영자는 나는 뭐 주식도 없고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그 두 명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대리인 문제,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전문 경영자라고 하면 난 뭐 사실 주주 쌩 깐다고 하면 무슨 회사에 무슨 자가용 비행기도 없어. 뭐 1등석 좋지만 연락 또 시간 맞춰 공항 가고 해야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출장 갈 수 없냐 이렇게 해서 자가용 비행기 800억밖에 안 해. 하나 사. 내 방에 왜 이렇게 좀 삭막하냐. 저 그림 저기 뭐 사다 놓을까? 무슨 유명한 작가 이름 뭐 있죠? 무슨 뭐 빈센트 반 고흐 이런 거는 팔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이제 1,000억 주고 제 방에 걸어놓고 막 이런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야. 제가 우리 회사 지분 나 10%만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대표야. 그럼 내가 법인카드 가지고 10만 원짜리 식당에서 사 먹으면 거기 내 돈 얼마 들어갔어? 내 돈 10,000원. 나머지 9만 원 누가? 주주들이 내주는 거죠. 약간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회사 돈으로 출장한다고 하면 비행기 못 타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타죠. 자기 돈으로 간다고 하면 저가한 거 막 열라 알아보거나 아니면 막 경유 2번 해가지고 막 50시간 걸리더라도 싼 거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지. 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에 비해 소유 경영자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전문 경영자는 열라 막 경영의 식견 높은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소유 경영자는 뭐 그냥 자기가 세운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 아들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거죠. 소유 경영자는 전문 경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렇죠. 자기 회사니까요. 네. 넘어갑시다.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세 가지 뭐 있습니까? 테크니컬 스킬, 휴먼 릴레이션 스킬, 컨셉추얼 스킬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테크니컬 스킬이 뭐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 기술인데 전문적 기술 제일 많이 요구되는 사람은 저 하위 경영자. 그렇죠? 퍼스트 라인 매니저 이런 사람. 그다음에 컨셉추얼 스킬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 누구야? 그거는 위에 있는 저기 최고 경영층 이런 사람들이죠. 컨셉추얼 스킬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면 오늘 월요일이잖아. 월요일 아침에 회사 가면 막 회사에 막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보고서 같은 게 막 열라 막 표 막 그림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이빨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그거 보고서 이제 뭐 뭔가 의사결정 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 약간 추상적인 뭔가 자료로부터 뭔가 흐름을 쫙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컨셉추얼 스킬이라고 하지. 그죠? 네.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해야 되니까 의사결정 잘못하면 어떻게 돼? 골로 가지. 그쵸? 롯데 요즘 어때? 롯데 요즘 힘들잖아. 그쵸? 그 요즘에 사람들 전부 다 물건 막 휴대폰을 사고 하는데 롯데 저기 인터넷 쇼핑몰 가서 물건 사는 사람 있어요? 뭐 가뭄에 콩나도 있겠지 뭐. 그렇죠. 그렇지만 다 어디서 사? 뭐 무조건 쿠팡 뭐. 나도 얼마 전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저도 그거 가입했으나 와우 회원. 그거 하니까 무슨 뭐 쿠팡 플레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 선배님 중에 여기 서울에서 시장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재래시장을 요 근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그 선배님도 가끔 만나는데 요즘에 쿠팡 때문에 우리 시장 장사하는데 죽겠어. 그런데 그 선배님도 와우 회원 가입돼 있어. 저 시장 사장님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의사결정 잘못하면 롯데는 왜 늦었어? 롯데가 백화점 그렇게 오프라인 몰을 큰 거 갖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온라인 집중할 거야 하면 여기 있는 거 다 자기 있는 부동산 다 디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키다 보니까 이거를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쿠팡은 백화점이 없잖아. 걔는 처음부터 그걸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슨 이론이야? 이게 무슨 이론이야? 기존에 있던 큰 업체는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죽어 자빠지고 새로운 애들이 그 자리를 메꾼다는 이론 뭐야? 그게 이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지. 그죠? 파퓰레이션 이칼라지 비유인 거지.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직이 막 살아남으려고 막 죽도록 애를 써도 안 돼. 예. 그쵸? 왜냐하면 기존 애들은 뭐야? 스트럭처럴 이너시아, 구조적 관성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고 그거 이제 항상 새로운 조직.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업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배웠는데 하니까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잡고 이제 만든 이론이죠. 어쨌든 6번에 카츠는 기억, 전문적 기술은 자신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숙하게 처리한 능력. 그쵸? 현장 실무 능력이야. 전문적 테크니컬 스킬이. 그 다음에 휴먼 릴레이션 스킬은 뭐 경영자라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뭐 다른 조직 구성원과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하는 능력. 그렇죠? 개념적 기술은 조직의 현황이나 안을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처리한 실무적. 그건 테크니컬 스킬이다. 그렇죠? 디귿이 틀렸어요. 기억 니은이 맞고요. 물 좀 마시죠. 안 따져. 이제 나도 이제 나이 먹었나 봐. 이거 잘 안 따지네. 일본에 가면 요거 동네마다 다니면서 요거 뚜껑 따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대. 할머니 간장 뚜껑 안 따는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연세 드시면 이게 간장이 있는데 뚜껑을 못 따서 못 먹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따주는 그런 자원봉사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쳐봤어. 이거 뚜껑 자동으로 따주는 기계 있더라. 배터리 넣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따주는 그게 있더라고. 나도 사야 돼.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경영자의 역할. 민츠버그 경영자의 역할 10가지나 있잖아. 그렇죠. 크게 3가지죠. 뭐죠? 대인관계 역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 대인관계, 의사결정자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이 4가지야. 그래서 걔가 시험에 잘 나는데 보세요. 여기
7번 문제 의사결정자 역할 뭐예요? 기업가, entrepreneur, 그 다음에 disturbance handler,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negotiator, 그 다음에 resource allocator 이렇게 해서 네 가지야. 그쵸? 예. 그래서 1번의 그 연락자는 리에이종이라고 하는데 그는 대인관계 역할입니다. 사람과 연계해주는. 자, 그래서 그 기업가, 자원배분자, 문제해결자, 협상자 이거는 다 뭐야? 의사결정자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네 가지라 오지선다 문제에선 요게 이제 내기가 가장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처럼 또 낼 수도 있지. 10가지 경영자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직 설계자, 오거나이저 이거는 없어요. 조직 설계자 역할은 없어. 1번의 리에이종 그거는 이제 1번에 저기 7번에서는 연락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섭외자라고 했네요. 네. 이렇게 다른 단어로 쓰고 괄호하고 영어 써주면 양반이야. 근데 아예 이제 안 써주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역할 이건 정보 전달자 역할이고 정보 전달자 역할은 뭐였죠? 우리가 이제 저기 조찬 모임 가서 또 좋은 강의 듣고 와서 저 회사 내에 들어와서 또 필 받아서 이사들 좀 다 모이라고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들은 내용에다 쫙 퍼뜨리는 외부의 걸 내부에 퍼뜨리는 것도 있고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스포크스퍼슨 대변인으로 해서 밖에다 퍼뜨리는 역할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의 분정 디스터번스 핸들러라고 하죠. 의사결정자 역할이고 리소스 엘로케이터도 역시 의사결정자 역할입니다. 네. 어쨌든 문제는 두 번 났지만 그 10개는 대략은 알고 계셔야 돼. 특히 의사결정자 역할은 여기 문제에 난 것만은 좀 빠꼼하게 알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뭐야 여러분? 여기는 그냥 열나 잘 나가던 기업에 그냥 열나 잘 나가는 기업은 원숭이가 회장을 해도 잘 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업을 이거 벤처기업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 벤처기업. 네.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가 아닌 것은 뭔가 이제 비전 제시. 여러분 뭐 구글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뭐 애플이고 이런 거 다 뭐야? 사람들 뭔가 비전 제시하고 자신의 어떤 뭔가 실현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렇죠? 야, 뭐하러 그 힘들게 밖에 나가서 회사 창업해가지고 개고생하냐. 여기 삼성에서 그냥 월급 한 2억 주면 그거 받고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뭐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성과 혁신, 그렇죠? 성취 동기, 그 다음에 도전 정신 맞지만 인적 네트워크 구축, 아는 사람 많이만 이런 거는 뭐 도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니야, 그렇죠? 예. 아는 사람 많다고 뭐 벤처 기업가 할 수 있나? 뭐 도움은 되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게 좀 챌린징하고 뭔가 좀 성취 욕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죠. 네. 10번.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학습 곡선의 안정, 2번이 틀렸어. 창조적 조직 문화 조성, 새로운 가치사슬 탐색, 혁신, 뭔가 항상 뭐 변화에 대응하고 뭐 새로운 이런 건데 학습 곡선이 뭐야, 여러분? 학습 곡선 혹은 뭐 경험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뭐죠? 생산량인데 이제 누적 생산량이야. 이쪽이 이제 원가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원가가 빨리 떨어져. 빨리. 그렇지만 이 뒤에 가면 여러분 이제 보면 뭐 누적 생산량이 10,000개, 20,000개, 2배, 40,000개, 80,000개, 16만 개, 2배가 될 때마다 30% 떨어진다고 하면 처음에 원가 10만 원 있다면 첫 해 얼마 떨어져요? 쌓이면 3만 원 떨어지잖아. 그럼 이제 이미 7만 원 됐어. 7만 원에 그 다음에 또 2배가 쌓이면 얼마 떨어져요? 7만 원에 30% 2만 1,000원 떨어져.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됐어? 4만 9천 원 됐잖아. 4만 9천에 30%는 얼마야? 15,000원 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원가가 빨리빨리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비율이 적어지니까 이제 금액이 이제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학습 곡선이 여기는 좀 기울기가 가파른 거, 여기는 안정화되어 있는 건데 이 안정화됐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 뭐 어디 좀 주저앉았다 이런 얘기죠. 예, 뭐 혁신 새롭게 하고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학습 곡선의 안정화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업가 정신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 즉 학습 곡선이
안정화시키려고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여기 이쪽이란 얘기는 뭔가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들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쪽은 뭐 새로운 거 하나 들고 나와서 초창기고 이쪽은 이제 좀 약간 저 뒤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 네. 여러분도 뭐 맨 처음에 배울 때는 배울 게 많으니까 많이 배우는데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속도가 좀 더디잖아. 그렇죠? 예. 제 골프 같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제 골프는 계속 여기 있는 것 같아. 예. 매일이 새롭습니다. 네. 큰일이야. 지난주에 한번 친구들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친구들이 간만에 스크린 골프 한번 치자고 제가 그동안 수업이 얼마 많았는데 수요일 하루만 빼고 월요일 날 스크린 골프 치려고 일요일도 수업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 쳤는데 저 꼴찌가 밥 사기로 했는데 제가 샀습니다. 예.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냐라고 했어요. 개새끼들. 예. 자, 그 다음에 경영 프로세스 보겠어요. 관리 과정의 순서. 뭐죠? 플래닝. 그 다음에 오거나이징, 리딩, 컨트롤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처음 얘기한 사람 누구야? 페이올이죠. 페이올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고 얘기했지만 현대 경영학에서는 조직은 조금 의미가 덜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빼고 4개만 하는 거죠. 네.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경영 통제 옳지 않은 것은. 통제에는 거기 문제도 있지만 사전 통제가 있고 진행 통제가 있고 사후 통제가 있어. 사전 통제는 뭐예요? 사전 통제는 이제 사전에 뭘 통제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뭘 통제해요? 계획안, 설계도 그 등을 이제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잡지는 않았냐, 뭐 아니면 설계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걸 통제하는 게 사전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사 공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설문지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약간 사전 통제야. 그 다음에 진행 통제는 하면서 진행상 건축은 여러분 진행 통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철근 이런 거 조금 들어가면 뭐 순살 아파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 허물 수가 없잖아. 네. 허물고 지으면 돈 엄청 많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사후 통제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통제 활동으로 피드백을 통해 결과의 변경이 가능 안 되죠. 이미 이제 끝난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를 변경하려면 사전 통제나 진행 통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네. 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명확한 평가 기준. 그렇죠. 뭐 기준이 있어야지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평가 기준과 수행 결과의 차이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면 대응 조치 당연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3번. 이 문제가 이제 이게 오류입니다. 오류. 제가 그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조직화를 할 때 뭘 하냐면 제일 먼저 뭐예요? 조직의 사명과 목표 달성. 조직의 목표가 뭔지. 우리 회사는 뭐 물건 파는 회사인지 아니면 뭐 무슨 뭐 AI 개발하는 회사인지 뭐인지 어쨌든 회사의 목표 뭐 이런 사명마다 과업이 다 다르잖아. 뭐 IT 회사 아니면 그냥 무슨 뭐 마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1번.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그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활동들을 과업별로 세분화. 그러니까 디귿하고 미음 오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2번과 3번 중에 하나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과업을 세분화해 놓고 그걸 과업들을 유수한 것끼리 묶는 그룹화가 세 번째야. 근데 거기가 그게 안 왔어. 네. 이것도 어떤 교수님 한 10분 정도가 서울 시내에 있는 경영학과 교수님 한 10분 정도가 쓴 경영학 원론 교과서인데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왜 틀리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업들을 유사한 것끼리 그룹화해. 왜요, 여러분? 이게 세분화해 놓고 이걸 따로 맡기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뭐 부서도 없고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묶은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가 그런 직무를 개인에 할당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생성되면 개인과 그룹의 직무를 조정. 뭐 누가 직무가 너무 많다든가 뭐 적다든가 이렇게 조정하는. 그래서 원래는 디귿, 미음, 기역, 리을, 니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답이 없어. 이 사람들이 이제 발표한 거는 2번이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문제에서 무조건 디귿, 미음이기 때문에 2번과 3번 중에 하나 찍어야지 다른 거 찍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 활동이나 방법을 규제하는 통제 유형. 이게 이제 운영적 통제입니다. 왜냐하면 2번의 전략적 통제는 기업 제품과 서비스 생산하기 위해 구체적인 무슨 언제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업의 어떤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직 구조 아니면 기술 리더십 이런 거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의 의사 결정하든 이런 게 이제 전략적 통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의사 결정을 통제하는 게 전략적 통제고 전술적 통제는 약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 이런 거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료적 통제, 시장 통제는 그거는 이제 다른 거죠. 예. 우리가 보통 만약에 국가에서 예를 들면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이제 자율에 맡겼더니 어떤 정유사는 기름값 너무 오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이야. 그럼 아예 이제 예를 들면 정부에서 국가 석유 가격 관리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공무원들을 한 1000명 정도 보내가지고 전국의 기름값을 이제 통제하게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걸 관료적 통제라고 해요. 뷰로크래틱 컨트롤이라고 하고 시장 통제는 뭐냐면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예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국가에서 국영주유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가격을 엄청 싸게 파는 거야. 그럼 다른 애들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국가에서 그 주유소를 만드는 것조차도 뷰로크래틱 컨트롤이지만 시장 통제의 핵심은 뭐냐면 가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프로야구 선수인데 저한테 연봉을 LA 다저스에서 500억 줬다고 하면 나 겨울에 한국 들어와 가지고 스키 타러 다녀? 안 거지. 왜냐면 스키 타다가 다리 부러지면 그 다음 해에 500억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국내에서 얌전히 있으면서 술도 안 먹고 술 먹으면 또 음주운전 할 수 있어 술도 안 먹고 매일 뭐예요? 이게 아까 이제 다음 시즌 준비 몸이 준비하고 왜? 500억. 잘하면 500억인데 이것도 개판 치다고 해서 술 먹어 토하고 음주운전 이렇게 하면 500억 날아가거든. 이게 시장 통제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그 비시즌 기간 동안에 가족들하고 좀 쉬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돈 내가지고 335 몇 명 이렇게 따뜻한 괌 이런 데 가가지고 자체적으로 훈련 캠프 차리고 훈련하고 왜 그렇게 해? 다음에 이게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장 통제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배우는 거 경영 프로세스, 그러니까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순서도 했지만 각각의 계획에는 뭐 있고 조직화에는 뭐 있고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5번 계획의 단점이 아닌 것은 시간과 비용 수반. 그것도 그렇죠. 계획 세운다고 시간, 비용 계속 해먹을 수도 있고 의사결정 지연될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 사고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그거는 그렇죠. 네. 경직성. 이거대로 해야 돼. 계획 세운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경직성 유발할 수도 있고 동태적 환경에서 한계라는 거죠. 왜요? 환경이 이제 변하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여기서 세운 계획이 여기서 뒤로 가면서 딱 들어맞는 거는 거의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동태적 환경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16번 경영관리 과정상 통제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전부 다입니다. 이 통제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기회도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와 실수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오류 실수 발견해서 그 다음에 개선을 하면 비용 감소하고 생산성 향상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의 대처 불확실성 완벽하게 컨트롤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미래에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1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자 2번에서는 이렇게 하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이세요. 경영 통제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얘는 사실 나도 좀 아리까리해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그래. 근데 답은 찾을 수 있겠어. 왜냐하면 일단 정답은 1번인데 1번을 제껴놓고 2번 보세요. 퍼트와 재무 상태 분석 등 재무 통제에 대한 왜냐하면 퍼트는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드 리뷰 테크닉이라고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할 때 쓴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프로젝트의 어떤 그 순서 같은 거 프로젝트 관리할 때 쓰는 거지 재무 관리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어.
원재료와 제공품은 재고 통제. 얘도 재고입니다. 원재료. 하고 제공품을 우리가 WIP라고 해. Work in Process라고 해서 in process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 생산 현장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중간재들. 그런 걸 제공품이라고 하는데 얘는 당연히 이제 재고 통제 대상이죠. 네. 제공품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상에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건 이건 유동비율이야. 그렇죠? 틀렸어.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취하려는 관리적 행동을 뭐야? 사전통제라고. 그러니까 2, 3, 4, 5번은 틀린 거 알겠어. 그럼 이제 1번은 아리까리에도 1번 찍어야 되는 거지. 1번이 왜 맞냐면 여러분 이제 뭐 생산 수량, 분량률,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산출 표준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특히 여기 있는 생산 수량과 분량률 이런 거는 약간 물리적 기준에 들어간 통제에 물리적 기준이 있고 뭐 원가 기준이 있고 자본 기준이 있고 뭐 수익 기준이 있는데 이런 거 중에 이제 약간 물리적 기준 이런 거에 들어간대. 근데 여러분 이제 17번에 사실 1번 같은 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2, 3, 4, 5번이 왜 틀렸는지만 좀 이렇게 잘 고쳐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네. 글쎄 뭐 여기 있는 걸 다 팍팍 긁어서 다 공부하기에 그렇게 공부하면 사회보험법 과락나.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하셔야 돼. 그쵸? 네. 18번 보겠습니다. 경영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버나드, C 버나드, C가 이게 체스터 버나드입니다. 체스터 버나드는 의사결정을 정형적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분류했다. 맞습니다. 아니야, 이게 사이먼이야. 미안해. 버나드는 이런 뭐 의사결정은 얘기했지만 정형적, 비정형적 얘기한 사람은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그래서 여러분 저기 경영층이 하는 의사결정 중에 밑에 사람들이 하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 맨날 여러분이 이마트의 환불 담당 매니저라고 하면 뭐 환불은 매일 있는 거니까 프로그래머 되는 거지. 그렇지만 저 위에 최고 경영층이 하는 의사결정은 뭐 맨날 새로운 경쟁자도 생기고 환경도 막 변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하는 거지. 그래서 위로 가면 가서 비정형적 의사결정이죠. 기업 목표 변경, 기업 성장, 다각화 계획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이런 거 최고 경영자가 하지. 그래서 이제 관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뭐야? 그건 전략적 의사결정이지. 관리적 의사결정은 뭐야? 전략적 의사결정은 좀 밑에 중간 경영층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 뭐 자원 획득이라든가 뭐 효율적인 효율적인 활용일, 자원의 획득, 효율적 활용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업무적 의사결정은 그 밑에서 하는 거지. 조직 내 여러 자원의 변환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과 관련된 주로 하위 경영층에서 이루어진다. 어쨌든 그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위험하에서 의사결정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추정할 수 있으나 그 발생 확률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야. 발생 확률을 안다고 하면 그런 걸 이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위험하의 의사결정은 이제 저기 확률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각 대안에 대한 기대치를 계산하는 의사결정 나무는 뭐요? 그건 정형화되어 있는 거지. 왜냐하면 기대치 계산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저기 완전 정부의 기대치 이런 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내년도에 뭐 상황이 경기가 호황이고 불황이 있는데 얘가 호황일 확률이 40% 얘가 60%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성과액에다가 0.4를 곱하고 이쪽에다 0.6을 곱해서 이제 가중평균 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형화된, 기대치 구하는 거 아예 공식이 있고 하니까 정형화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도사는 얘가 약간 좀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이런 분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경영통제에 옳지 않은 것은. 경영의 계획, 조직, 지휘 활동과 더불어 마지막 통제는 이제 순환적으로 수행돼야 할 기본적 기능이고 경영 통제 시스템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에 설정된 표준에 조직의 성과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렇죠. 신제품 개발 시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 일정 계획 수립하는 것은 동시 통제 시스템에 해당한다. 미리 예측하는 거니까 사전이겠지. 사전. 그렇죠.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재무통제에 해당한다. 그렇죠. 재무통제는 최고 경영층이 주로 사용하는 데 비해 예산통제는 중간 경영층이 많이 사용하는 통제 기법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 구조를 설정하는 관리 과정은 조직화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어떤 뭐 자원이라든가 인적 자원을 조직화하는 거지. 니네 부서는 이 일을 맡아. 니네는 이걸 맡고, 니네는 이걸 맡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거나이징. 네,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보겠습니다. 전략적 의사결정. 저 꼭대기에서 하는 거야. 뭐겠어요? 전사적인 내용이고, 비반복적. 왜냐하면 이제 밑에 있는 게 반복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비구조적이고, 그 다음에 비정형적은 맞지만, 분권적은 아니야. 집권적이죠. 차라리 저 위에서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위에서 하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비정형화되어 있고, 비구조적이고, 그리고 비반복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밑에 경영자들이 하는 의사결정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되어 있고,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고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MIS 가서 배우겠지만, 위에 사람들이 써야 되는 정보 시스템은 연락 어려워요. 문제가 비정형화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EIS라고 했고, 밑에 사람들이 쓰는 시스템과 만들기 쉬워요. 그거 TPS라고 합니다. TPS. 그런 건 만들기 쉬워요. 왜냐하면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예외가 거의 없어.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탁탁탁 돌아가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서관에서 여러분 책 반납하고 빌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예외적인 상황이 거의 없잖아. 그렇죠? 예. 책 제때 가져오는 것도 늦게 갖고 왔으면 어떻게 처리할지, 분실했으면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거 넣으면 다 해결이 되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22번 보세요. 엔소프의 경영자 계층에 따른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어려워. 네. 기업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정 계획. 예를 들면 요거 떡 공장인데 요 집 주문은 떡 만들고 그다음 어느 떡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일정 계획 짜거나, 아니면 감독, 통제 활동과 관련된 건 누가 하는 거야? 그저 맨 밑에 층이 하는 거야. 전략적 의사결정은 저 위에 꼭대기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완전 틀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맨 밑에 층에 하는 의사결정을 업무적 의사결정이라고 했어. 4번에 나와 있어요. 특정 업무의 효과적, 효율적 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현재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 개념의 활동은 그건 업무적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1번에 있는 내용은 업무적 의사결정이야. 그 다음에 2번. 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및 시장 믹스 선정, 신사업 영역 결정, 기술 개발 등은 그건 이제 좀 자금 투여가 많이 되고 중요하니까 전략적 의사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 자원을 조직화, 최적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거, 그건 이제 관리적 의사결정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제품 생산 계획, 조직 편성, 자원의 조달 방송, 인사와 훈련, 권한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관리적 의사결정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23번에 경영 환경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경제적 환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경제체제, 경제상황, 국가 경제규모, 재정, 그 다음에 금융정책 등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환경에 일단 보시면 직접 환경과 간접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환경은 이제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고, 간접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직접 환경은 뭐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이해관계자 집단이라고 해서 주주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경쟁자 기타 등등 이런 거고요. 간접 환경은 이제 사회 문화 환경, 경제 환경, 법적 환경, 기술적 환경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 환경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경제적 환경은 간접이죠. 기업의 환경을 내부와 외부 환경으로 구분했을 때 외부 환경에 주주는 회사 내부, 주주가 누구야? 회사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내부 사람이지. 2번 틀렸고요. 기업은 간접 환경에는 정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 문화적 환경 등이 있다. 그렇죠? 예. 2번이 틀리고 3번은 맞고 1번도 맞고, 기업의 노동력을 공급한 종업원도 기업의 환경 요인 중 하나다. 그렇죠? 예, 이건 직접 환경. 기업의 경쟁자나 부품 공급업자는 직접 환경 요인이다. 그렇죠? 예. 경쟁자 뒤에 문제 엄청 나오대. 경쟁자. 뒤에 보세요. 24번. 외부 환경이 아닌 것은 최고 경영자는 내부이지. 그렇죠? 네. 사회, 문화, 법률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거 다 맞고. 25번. 일반 환경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경쟁 기업이야. 그렇죠? 네. 공정거래법은 뭐야? 법적인 환경이고. 컴퓨팅 기술의 발전. AI는
양자 컴퓨팅 나왔어요. 그럼 뭐 기술적 환경 변화고, 저출산 시대 심화, 이건 뭐 사회 문화 환경이고, 환율과 원유 가격 변동, 이거 경제적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1번이죠, 1번. 네. 26번, 과업 환경. 과업 환경이 뭐죠?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4번, 5번의 경쟁자. 그렇죠? 27번도 과업 환경에 해당되는 거 또 경쟁자. 그렇죠? 네. 28번, 기업 환경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밀집성에 따라 직접과 간접으로 영향, 간접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요? 직접 영향을 소비자지, 뭐 소비자. 네. 어쨌든 이름 자체가 뭐 경제적, 사회 문화적, 법적 이런 건 다 간접이고, 무슨 이해관계자 집단은 전부 다 그거는 이제 직접 환경이다. 그 다음에 기업 형태 보겠어요. 촬영자님, 저기 히터 한 개 마주 꺼주세요. 엄청 덥네. 지금 막 계속 막 땀 흘리면서 사우나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네. 사우나에서 지금 이제 거의 40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탈진 상태. 어우, 나 사우나 싫어하는데. 네. 전 싫어하는데 우리 아들내미 주도로 좋아해요. 그래서 스키장만 가면 스키 타고 사우나 갔다가. 네. 자, 29번 보겠습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 뭐죠? 주식회사의 축소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한회사 이름 들어봐도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됩니다. 일단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꼭 있어야 되거든. 필요상설. 여기는 임의기관이야. 예. 그 다음에 이사는 1인, 3인 이상, 1인 이상 둬야 되고요. 경영은 무한 책임을 좀 아니야. 전부 다 유한 책임이에요. 네.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좀 모이는 데가 주주총회거든. 근데 유한회사에는 그 전주들을 사원이라고 해요. 사원. 네. 그 다음에 기관의 구성이 간단하고 개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명이서 1억씩 내서 땡땡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유한회사야.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95세여가지고 나 은퇴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내 지분을 이제 누구한테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그냥 주식을 사기만 하면 주인도 될 수 있는데, 얘네는 사원들이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준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구성이 주인이 되려면 좀 약간 폐쇄적이야. 아무나 될 수 있고 내가 이제 예를 테슬라 주식 살라고 하는데 당신 학력이랑 무슨 4대 보험 냈는지 어쩌고 다 증명서 떼오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보세요.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은 둘 다 있는 건 합자회사. 무한만 있으면 한명회사. 그렇죠? 네. 넘어갑시다. 31번. 2인 이상의 공동출자로 기업 채무에 대한 사원 전원이 연대하여 무한 책임지는 건 한명회사.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사고 쳐도 나머지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랑 해요? 믿을만한 사람이랑. 믿을만한 사람 누구? 그나마 가족이죠. 가족은 믿을만한가? 요즘에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이제 가족도 그렇죠. 네. 그건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왕이 되려고 조카 죽이고 이런 거는 일도 아니죠. 네. 32번 보세요. 기업 형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 책임이 원칙이며 무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없어요. 그렇죠. 네. 회사가 돈이 없어서 자기 돈으로 빌리고 회사 이름으로 빌린 게 아니라 자기 돈, 자기 서명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보통 주식 사고 하는 경우에는 무한 책임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유한 책임. 한 명 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 출자로 회사 경영에 직접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 회사이다. 니은은 맞네요. 한 명 회사는 출자금의 한도도 없고 자금 조달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출자금의 한도 없지만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넘기고 지분 늘리고 이런데 사원들 전체가 다 동의해야 돼. 왜 그럴까? 우리 셋이서 1억씩 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쟤도 끼워주자고 하면 그럼 주주가 한 명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313 나눠 먹다가 25 해야 되니까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원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업이 안 좋다고 하면 내가 손해의 33%이기 때문에 이게 끼워도 해. 그래서 25 좋은데 회사가 잘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끼워주지. 그렇죠. 우리끼리 먹어야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와 경영 업무를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을 담당. 그렇죠. 무한, 유한 둘 다인데 책임이 큰 무한이 경영하고 유한은 거기 배당만 받고 하되는 거죠. 출자하고 배당 받는 거죠. 맞고요. 유한회사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장점. 그러니까 유한회사가 약간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거는 주식회사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개인회사 느낌이기 때문에 합자가 아니라 한명회사. 완전 개인회사 빌라는 한 명과 완전 자본적 공동기업이 주식회사쯤에 한 중간쯤 된다 이런 거죠. 합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미음은 사실 좀 위험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뭐 합자하고 주식회사 사이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 네. 어제는 답은 뭐 니은하고 리을이 맞고요. 나머지는 틀린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니은은 확실히 맞으니까 그럼 틀린 애들, 기억 들어간 애들 제껴. 그 다음에 리을은 또 확실히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 그냥 확실히 맞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네. 예. 314 한번 보겠어요. 주식회사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이지. 소유권 이전이 쉽잖아. 왜요? 투자를 하면 여러분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또 친구 중에 또 뭐 자기 회사 투자하라는 친구 있어. 투자를 하면 투자금 회수가 제일 중요하거든. 투자금 회수는 진짜 주식회사 아니면 걔가 돈 안 주면 못 받는 거야. 그렇지만 주식이 있으니까 주식은 유가증 가격이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언제든지 투자했다가 돈 필요하면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쉽다는 거죠. 유한 책임, 소유와 경영 분리, 자본의 증권화, 대규모 자본 조달 가능하다는 거죠. 324번 주식회사 옳지 않은 것은 재무공시 자율성이 제한됩니다. 왜요? 회사가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재무공시를 지멋대로 하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막 호재가 있어. 막 회사가 막 계약 30억 불짜리 막 했어요. 야, 잠깐 요거는 내가 스탁 옵션 행사해야 되니까 내 스탁 옵션 행사하는 날쯤에 맞춰서 그때 요거 계약했다고 알리자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계약했다고 공시하자마자 주가 확 올라갈 때 나는 거기다 막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중요한 일이 생기면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고 아예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공시 지 맘대로 해서 안 되고 그냥 딱 생길 때마다 그냥 즉시 해야 돼요. 주주는 이익에 대해 이자와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를 청구한 사람은 채권자야.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한 경우에 사채를 산 사람의 경우 이자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주주는 그냥 이제 배당이죠. 근데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채권 사면 매년 말에 이자 주고 마지막에 이자와 원금 주는 채권을 뭐라고 했어요? 이표채, 쿠폰 본드, 재무관리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 들었나? 이표채, 쿠폰 본드, 쿠폰 본드. 이자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채권 사면 자신 증권 계좌에 딱 들어가서 이자가 그 계좌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채권에 보면 밑에 쿠폰이 붙어 있어요. 떼가지고 연말에 회사 찾아가면 맞네 이렇게 하면서 이자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이자를 주는 쿠폰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걸 쿠폰 본드라고 하고 그걸 이제 영어로 한국어로 이표채라고 해요. 이자표가 붙어 있는 채권이다. 이표채. 그 다음에요. 2번 틀리고 주주는 출자한 돈에서 유한 책임을 지고 유가증권 시장에 공개된 회사의 주식은 매매가 가능하고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35번 회사 설립과 운영 옳지 않은 것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두 종류의 사원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된다. 맞아요. 한 명회사는 2인 이상의 출자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인적 통합관계가 강한 것이 특징이며 각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 맞아요.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유한책임 제도와 자본의 증권화 제도의 특징을 지닌다. 맞죠. 주식회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는 수탁기관으로서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권, 정관의 변경, 신주 발행 결정 등의 권한이 있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사와 감사의 선임, 해임, 정관 변경, 신주 이런 건 연락 중요하고 이런 중요한 건 다 주주총회에서요.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가 뭐야? 쩐주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돈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애를 안 추고 뭐 신주를 뭐 어떻게 발휘, 이런 건 전부 다 주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주주가 하는 거예요. 주주가. 이사회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진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주가 막 수십만 명 되는데 모두가 야 나도 감시할게 이렇게 되면 이게 사공이 많아서 배가 이제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야 저기 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애 두자 이렇게 한 게 이사회야. 안철수가 누구죠?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이사회 의장이야. 그러니까 직접 경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하는 애들을 감시하는 데에 그 의장을 체어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경영진 중에 제일 높은 애를 뭐라고 해? CEO라고 하지.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하죠. 네. 4번 틀렸고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의 총의를 표시 결정하는 최고의 상설 필수기관이야. 그렇죠. 36번 주식회사 옳지 않은 것은 주주의 유한 책임으로 자본 조달이 용이하며 대자본 형성이 쉽다. 그렇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막 돈을 모을 수 있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고, 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최소 3인 이상. 그 다음에 임기는 3년. 맞아. 감사는 임의기구가 아니라 필수야. 임의기구는 유한 회사에서 그랬고요. 네.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본 조달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형성된 자본적 공동기업이다. 그렇죠. 37번 기업 분할 중 물적 분할. 여러분 이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인데, 물적 분할은 뭐냐면 우리 회사 중에 한 사업부를 이제 떼서 독립법인을 만드는데, 독립법인을 만들고 그 회사의 주식은 우리 회사가 갖는 거야. 그걸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 인적 분할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사업부를 떼가지고 독립법인 만드는데 그 독립법인의 주식을 우리 회사의 주주들이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를 그걸 인적 분할이라고 해요. 저한테 어저께 어떤 회사에서 물적 분할한다고 저기 뭐 정관 변경한다고 나한테 이메일 왔던데, 뭐냐면 저기 고속버스 티켓 살 때 뭐 티머니 그 티머니가 물적 분할을 한대. 2025년 4월 1일 날 한다고 나한테 나 그 서비스 고속버스 티켓 예약하느라고 샀는데도 나한테 물적 분할한다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티머니가 뭐 하는 애야? 2019년에 생긴 회사라는데 한국 스마트카드 주식회사인가 그러다가 이름을 이제 티머니로 바꿔가지고 뭐 한대요? 걔네가 이렇게 이런 교통카드 충전 시스템 기타 등 이런 거 하는데, 걔네가 무슨 이렇게 티머니 무슨 택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모빌리티 사업 이 사업을 아예 떼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메일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은 어쨌든 회사를 분사하는데 그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다 가지면 물적 분할. 우리 회사의 그 회사 신설 법인의 주식을 우리 회사의 주주들이 비율대로 나눠 가지면 인적 분할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보면 4번이 물적 분할이야. 기존 회사 영업 부문의 일부를 신설 분할해서 이전시키고 기존 회사가 신설 분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게 물적 분할이고, 5번이 인적 분할이야. 이전시키면서 신설 분할 회사의 주주가 기존 회사의 주식을, 아니네. 이건 반대네. 어쨌든 기존 회사의 주주가 신설 분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그거를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야?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새로 넘긴다. 새로 신설법을 만드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신설회사 주식을 원래 있던 법인이 가지면 물적 분할, 이 원래 있던 법인의 주주가 가지면 그게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라는 거죠. 네. 38번 옳은 것은 자본의 증권화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틀렸네. 소유권 이전이 쉽고 주주는 유한 책임이고 틀렸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왜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경영자를 따로 뽑아야 돼. 인적 결합 형태로 법적 규제가 약하다. 아닙니다. 이게 약간 인적 결합이 아니라 약간 자본적 결합이야. 그렇죠? 네. 돈 때문에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법대로 합니다. 네.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아름마름 이런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 거죠.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과세 대상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죠. 네. 39번 옳지 않은 것은
다수의 출자로부터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그렇죠. 소유와 경영의 인적 통합이 이루. 아니야. 소유 경영 통합이 아니라 분리. 주주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주주는 유한 책임, 자본의 증권화 제도를 통해 자유롭게 소유권이죠. 그렇죠? 40번 모두 해당되는 기업은 대규모 자본 조달 용의, 유한 책임, 전문 경영자, 자본의 증권화, 주식회사죠. 네. 41번 옳지 않은 것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요. 주주총회는 주주의 공동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그렇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 그렇죠. 주식회사는 소유의 경영 분리되어 있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 책임인데 무한 책임. 너무 쉽네요. 네. 42번 주식회사 대리 문제에서 발생하는 감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감시 비용이 뭐야? 여기 주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여기를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감시 비용이고 얘가 아이고 주인님 잘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게 확증 비용이야. 확증. 근데 이제 이 두 개 비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름아름 새는 거를 그걸 이제 잔여 손실이라고 했어요. 잔여 손실. 네. 그래서 3번이 아니지만 잔여 손실은 아예 이거하고 감시 확증 잔여 손실이니까 감시 비용에 포함이 안 되죠. 감시 비용이 여러분 성과급, 주식 옵션 이런 게 바로 감시 비용이에요. 왜요? 성과급을 야, 너 일 잘하면 내가 성과급 줄게 하니까 성과급 주는 뭐 저기 최고 경영자들한테 주는 보너스 이런 것들이 그게 그 돈이 바로 뭐냐면 일종의 감시 비용이라는 거죠. 아니면 막 외부의 회계법인 데려다가 진짜 막 감시하는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네. 43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